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게 뭐 구도, 인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 선거는 코로나가 다 잠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코로나 총선이죠.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은 뭐 비례입니까? 그렇죠. 두 개를 다 꼽으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와 이제 비례정당 이제 이 두 가지 이슈긴 한데요.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이제 어쨌든 뭐 야권에서 얘기하는 이제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원래 여권에서는 국정 안정론을 이제 대결의 공격과 방어의 대결인데 뭐 이제 기류를 보면 이제 여권에서는 또 야당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공세적으로 나오는 심판론 대 심판론이 맞붙는 좀 구도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예. 방금 이 대표 이야기처럼 코로나 선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2주 전, 3주 전부터인가요? 계속 상승세에서 지금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리얼미터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6,76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1,514명이 응답을 완료했는데요.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2.9%의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0.3%포인트 긍정평가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주하고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긍정이 부정을 2주 연속 넘은 것은 작년 7월 5주차와 8월 첫째 주차 조사 이후 처음입니다. 이때는 일본이 한국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일본 불매운동 시작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후에 거의 한 7개월 정도 만에 긍정평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여당 심판론이 보통은 총선 때 힘을 받게 되는데 긍정평가가 이렇게 높게 되면은 여당 심판론이 힘을 받기가 어렵죠.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이 전국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확진자도 뭐 두 자릿수로 줄긴 했지만 계속 지금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유권자들의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외신들의 평가는 계속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긴급 뭐 재난지원금도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 3일 조사하는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것일 텐데. 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조금씩 빠졌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당 지지율은 떨어진다. 조금 고민은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44.6%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보다 43%니까 한 1.4%포인트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양당 모두 위성정당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공약 번복하는 뭐 이런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천 여진 그리고 또 대표의 말실수 등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28.2%로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빠졌고요. 정의당은 이제 조금 반등세로 돌아서는 듯 보입니다. 4.9%. 국민의당도 조금 올랐습니다. 4.3%.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은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이제 비례정당 득표율이 또 관심의 대상인데 예. 비례정당 득표율에서는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더불어시민당은 지난주 대비 9%포인트 빠져서 20.8%로 나왔고요. 미래한국당은 지난주 대비 한 3%포인트 빠졌군요. 25.1%를 기록했고, 열린민주당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서 14.3%까지 올랐습니다. 2.6%포인트 올랐고요. 근데 정의당도 8.2%로 소폭 올랐습니다. 국민의당 5.1% 역시 올랐고요. 민생당 2.9%, 우리공화당 2%, 친박신당 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이 조금 내려갔고 민주당은 많이 빠졌고 올라간 것은 열린민주당, 정의당, 또 국민의당이 조금 올라갔고요. 네. 무당층도 좀 증가했죠.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 29.8이었는데 지난번 조사 때 네. 20.8, 9%나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공약 번복 논란이 있었죠. 예. 모든 국민에게 60만 원 지원한다 등등 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면서 좀 빠진 것 같고요. 열린민주당이 또 올랐기 때문에 예. 두 정당 간의 제로섬 게임을 지금 하는 입장이라서 예. 열린민주당이 지금 검찰 개혁을 두고 굉장히 센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다 예. 보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이번 주에는 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예. 윤영 분석가는 9%나 빠진 이유. 예, 지금 일부는 이제 정의당으로 좀 간 측면도 있는데 두 정당 어쨌든 이런 논란이라든가 그런 데서 정의당으로 일부 이제 가는 이제 효과도 애초에는 정의당으로 이제 빠지는 것이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소 이제 정의당으로 빠지는 그런 효과도 나타났고 무당층으로 좀 올라간 상황이 있거든요. 무당층 올라가는 것은 어쨌든 앞에 정당 지지도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무당층을 올린 것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어떤 고민은 상당히 이제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 대한 이제 충성도나 지지도 갖고 있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선호, 지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또 지지층들의 생각도 이제 갖고 이중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열린민주당이 어쨌든 진짜 친문, 진짜 나타났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이제 슬로건 아니면 이제 그런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들이 열린민주당을 선호하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파일을 이제 더 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시각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합치게 되면 시민당이 처음에 얻었을 때 보다 좀 낮아지는 효과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것은 아직 조사가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무당층으로 간 층들이 다시 어느 정당으로 복귀하는지 여부 등을 좀 한번 살펴보고 추이를 좀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이 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떨어졌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경쟁하면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네, 해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다음 주 한번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네. 근데 더불어시민당이 9%나 빠진 이유 아까 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공약 번복 논란이 있었고 또 비례대표 1번 조국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질문지에서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었는데 이번에 그냥 더불어시민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질문도 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보조인지 성격의 예. 설명을 넣는데 보통은 이제 당명이 바뀌면은 한 주 정도는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달거든요. 예. 국민의당도 이제 몇 주 전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달아서 지지율이 좀 높아진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네이밍 효과죠. 지난주에 29.8%를 기록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런 표현을 빼니까 이번 주에 9%가 빠졌는데 한 절반 정도는 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합이 지난주보다 빠졌기 때문에 제로섬이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한 번 더 윤영 평론가 말대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면은 맞습니다. 예. 흐름을 추세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선 4번 걸쳐서 여론조사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선일보 1면에서 아마 어제였을 겁니다. 백통전화면 세명답 못 믿을 여론조사. TV조선에서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했는데
뭐 다 같이 포함해서 이제 비판을 했던 기가 실제 미국에 비하면 한국의 응답률은 조금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인데 미국도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거는 이미 몇 년 됐고요. 근데 응답률이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분들과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좀 집단 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대선과 이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는 크게 이제 어긋남이 없었는데 지난 총선이나 그 전에 총선 돌이켜 보면은 특히 지난 총선에서 이제 많이 어긋난 건 사실입니다.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유선 전화 조사로만 하다 보니까 지난 선거에서는 특히 숨겨진 야권 표심, 특히 휴대전화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높게 나오는데 전혀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였고요. 지난 지방선거부터는 휴대전화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서는 지난 선거는 좀 자유로워졌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특히 미래통합당 등의 야권 특히 보수 야권 표심이 어느 정도 숨겨져 있을지 뭐 저 개인적으로도 한 5%포인트 정도는 야권 표심이 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특히 뭐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 비교하면 특히 전화 면접 조사는 부동층 또 무당층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비슷한데 미래통합당이 낮고 부동층이 높은 게 전화 면접 조사의 특징인데 뭐 그 과정에서 숨겨진 표심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대략 5% 정도 차이라고 하면은 이건 박빙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제 논란들 계속 있는데요. 응답률 논란도 있고 이제 실제 선거 결과와 사전 여론조사의 이제 값의 차이, 결과의 차이를 이제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이것을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 가지를 같이 단순 비교하는 것이 과연 이제 올바른지에 대한 것인데요. 뭐냐 하면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거 전에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한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문적인 표현을 한다면 모집단 자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등치시켜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논란이 증폭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 전체 국민의 여론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투표장에 가는 사람이 만약에 야당에서 정권 심판을 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가게 되면 이제 여야 간의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고 만약에 안정을 바라는 또는 이제 현 정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권 지지층들이 투표에 더 많이 가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사 양쪽의 선거 결과와 투표 결과와 사전의 선거조사 자체의 차이점들을 아시면 이 논란은 약간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계속 증폭돼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거는 그냥 텍스트 자체만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데 컨텍스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맥락은 뭐냐면 지금 일제히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꽤 고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 수도권 예.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 이제 승자 편승 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한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어떤 경계심을 나타내는 보도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 실제 여론이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표로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맥락을 독자들한테 전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대표가 숨겨진 보수표가 최대한 5% 정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저는 이제 숨겨진 표가 이제 지금 안 잡힌다라기보다는 선거라고 하는 투표의 메커니즘 자체가 야당한테 좀 더 이제 프리미엄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선거 당일에 가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유권자들이 딱 정당을 선택할 때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 정당들이 있는 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당 또는 지지하는 정당을 뽑기보다는 당일에 가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내가 좀 회초리를 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1야당 또는 보수 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날만 그 야당을 이제 찍게 되는 그런 현상이어서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는 이제 야당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는 일정 부분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조사에서 보면 사람 면접원에 실시하는 조사가 있고 ARS 방식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면접원에 실시되는 조사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정치적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도 상당 부분 표집되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이제 격차가 크고 이제 선거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리얼미터에서 하거나 이제 ARS 방식을 일정 부분 적용한 경우에는 상당히 투표 관심도가 많은 적극적인 유권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봤을 때는 이제 선거에서는 또 리얼미터의 방식이 유의미한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5%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난 2016년도 총선 때 유선 전화로만 했을 때 예. 대략 그 범위가 10%였습니다. 10% 안쪽에 있는 격차는 뒤집혀진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선 전화가 이번 조사부터 포함이 됐기 때문에 대략 한 5%포인트 정도로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5%포인트 차이로 이제 희비가 엇갈린 지역구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0개 안팎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구 예측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쉽게 어느 지역이 여당 우세고 야당 우세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에서는 이제 지역의 후보들은 내가 높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제 대세론에서 당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인데 반면에 이제 중앙당에서는 대개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지지층들한테 호소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형태로 원래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앞서고 있다, 우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유권자한테 전달하는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수도권 판세인데 121석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 예. 나머지 또 절반이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건데 그래서 양당이 수도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4년 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압승을 했습니다. 82석 정도 얻었는데 내심 민주당은 여기서 더 얻자는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경합 지역이 꽤 있죠. 경합 지역이 꽤 있습니다. 각 당에서 밝힌 경합 지역이 대략 49석 중에서 한 30곳 정도 되고요. 서울에서. 네. 예. 그 민주당이 35에서 4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석권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목표를 잡은 것 같은데 통합당은 목표를 대략 15석에서 20석 정도로 잡았는데요. 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강남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예. 강남 가위라든지 서초 이런 6개 지역은 이제 확실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지역들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각 당이 이제 공이 인정하는 곳들이 30곳인데 그 2016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략 2배 정도 민주당이 높았고요. 예. 2012년도에는 한 1.5배 민주당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략 2016년과 비슷하게 될지 아니면 2012년처럼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들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 쪽에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선거 캠페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종로라든가 이제 광진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동작을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렇게 이제 종로에 이제 황교안 대표까지 이 세 곳을 이제 트로이카 체제로 해서 서울시 선거를 어쨌든 주도하려고 했던 애초에 구상이 있었을 텐데요. 예.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많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 세 지역 가장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야당 후보들이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리고 있는 현상들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통합당으로서는 서울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이제 의석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사실은 지금 쉽게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심판론 같은 경우에 대구라든가 부산, 울산, 경남 등 또 영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이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심판론이 제대로 이제 먹혀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깜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언제부터죠? 선거 전 4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조사부터는 발표를 못합니다.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발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4월 8일 조사까지는 예. 발표를 할 수 있고요. 예. 그 기간 동안 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도 사실 중요하겠네요. 여론조사 기관들이나 아니면 각 정당에서는 그 4월 9일 이후에도 조사를 계속 하는데 예. 공표 보도를 못하기 때문에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략 소문은 돌지만
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보도하는 걸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유포되기도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들이 오히려 이제 횡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D-6 이 블랙아웃 기간은 조금 단축이 되어야 예. 하는 뭐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건 법으로 좀 바꾸자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규제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만 6일로 돼 있고 다른 나라는 없거나 하루 이틀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될 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정면 초대석 가수 강선혜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